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윤모 씨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다. 잠시 후 집중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조 장관 자녀의 인턴 의혹을 풍자하는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 배포 행사도 열렸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신문까지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KBS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인터뷰 내용을 KBS가 검찰에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원산지인 핑크뮬리 공원이 전국 곳곳에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핑크색이 휘황찬란해서 사진이 좋아요. 그런데 번식력이 좋은 핑크뮬리가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빠르게 잠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2연패로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몰렸던 LG가 키움을 꺾고 기사회생했습니다. 두 팀은 내일 4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채널에 있는 단독 인터뷰 예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미궁에 빠져버린 8차 화성 살인 사건. 이춘재 대신 무려 19년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수도 있는 윤 씨를 저희 취재진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형사가 급소만 때리며 고문을 했다는 등 1시간 넘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곧 전해드립니다. 그에 앞서 한글날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장관 반대 집회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오늘도 청와대까지 행진했나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오후 4시부터 이곳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돗자리를 깔고 앉은 참가자들로 청와대 사랑채 인근 왕복 4차선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최 측 인사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조국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개천절 집회 때부터 이곳에서 노숙 집회를 해왔습니다. 본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광화문역 등에는 참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보문고와 동아면세점 앞 등 광화문 광장 안팎에서 대규모 본집회가 열렸는데요. 세종로 공원 앞부터 서울시청 인근까지 2km 가까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집회 장소 인근 도로 끝차선은 지방에서 상경한 버스들로 가득 찼는데요. 지난 개천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20대에서 30대 가족 단위 참석자들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84개 중대 5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이곳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광화문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동원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의원들의 개별 참여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실제 참가자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윤수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원을 총동원했던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와는 달리 오늘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뒤로 빠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당원을 실어 날랐던 버스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집회 가장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 옆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 깃발이나 상징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상 대신 일반 참여자와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도 대표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사양하겠습니다. 의원들도 뭉쳐앉지 않고 각자 흩어져 제각각 구호를 외칩니다. 조국 나라 문재인! 광화문 집회가 진짜 민심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들이랑 나오신 건가요? 네.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분노해서 나오는 날이니까 저도 당 차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군중 속 황교안 대표를 발견하자 셔터를 눌러댑니다. 황 대표는 집회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고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 의원이 단상에 오르긴 했지만
당 지도부는 행진이 시작될 때 자리를 떴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엔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기줄의 길이가 무려 150m나 됐다는데 바로 이걸 받으려고 했다는군요. 서울대 인턴 증명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직접 다녀온 안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조국 장관이 과거에 작성했던 SNS 게시글에서 최근 상황에 맞게 빈칸을 채우는 퀴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더 어울릴지를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이 한 장씩 받아가는 종이엔 인턴십 활동 예정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발행자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인권법센터장.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을 풍자한 겁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자녀에 관련된 21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유쾌하고 발랄한 방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의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엄격한 도덕성을 잣대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조국에게만 도덕적인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초동 집회에서만 반응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나와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집회를 마친 재학생들은 우리도 국민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는 지난 개천절 집회보단 참석 인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도 10만 명은 넘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집회 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민찬 기자가 두 광화문 집회를 비교해봤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난 3일 집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총동원령이 내려졌던 지난 집회에 비해 참석 인원은 줄었습니다. 개천절에는 광화문 앞에서부터 덕수궁 지나서까지 사람들이 들어섰지만 이번에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면서부터 빈 공간이 보이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참가자가 끊겼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7만 3천 제곱미터로 지난 3일 집회 면적의 68% 수준입니다. 한때 경찰이 면적을 통해 집회 인원을 추산했던 방식으로 계산하면 최대 22만 명이 동시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지난 3일 집회보다 10만 명가량 적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편의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지난 3일 집회 때 설치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간이 화장실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30개가 설치됐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식 중계기도 설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광화문 집회에 맞서 여의도에서는 조 장관 수호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대형 화면을 통해 방송됩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를 합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전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영상도 나옵니다.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은 직접 손으로 작성한 팻말을 들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참가자들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조 장관을 지지한다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조국! 조국! 광화문에서 열린 조 장관 규탄 집회와 비슷한 시간에 열린 집회에선 보수 성향의 집회 참가자들이 항상 손에 들었던 태극기도 등장했습니다.
너네만 태극기냐? 우리도 태극기다. 그동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는 12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장관 동생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조 씨가 운동학원 채용 비리에 관련된 브로커에게 필리핀으로 도피하라며 도피 자금까지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설 앰뷸런스까지 동원해 강제 구인했지만 구속에 실패했던 검찰, 이번엔 가능할까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보호대를 하고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풀려난 겁니다. 운동학원 봉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조 씨는 허리가 아프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조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조 씨를 사설 앰뷸런스에 태워 서울로 데려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조 씨가 운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의 공범에게 필리핀으로 도피하라며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운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데다 조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동학원 부정 채용 과정에서 돈을 주고 전달한 사람 2명은 구속됐는데 이를 지시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 씨처럼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였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교사 채용 관련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범 조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란 겁니다. 이 교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조 장관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 확률이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검찰을, 야당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며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치켜 세우고 검찰은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은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법원 개혁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 언급하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은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란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이유로 조국 세상의 상식이냐면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유명인사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지지 혹은 공격 대상이 되며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는 영장 전담 판사. 누가 배정될지는 복불복이라는 말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떻게 선발될까요? 중요 업무이니만큼 통상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맡는 의견가는 법원 안에서도 거의 외톨이로 지내야 하고 최근에는 맞는 사건에 따라서 신상 털기에 타깃이 되면서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종열, 명재권, 우민성,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인 송경호 판사까지 4명이 영장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통상 일주일 교대로 2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은 2명은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합니다. 이 2명의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도 다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서 사건별로 1명을 최종 낙점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졌는데요. 일단 배정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일반 재판과 달리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 본인이 정말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되는데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심사 역시 이 남은 3명 중 1명에게 배당됩니다. 따라서 영장 전담 판사 배정, 복불복보다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내용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고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한 채널A의 단독 인터뷰 함께 보시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이춘재 대신 이 사건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 시선이 쏠렸죠. 채널A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윤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물론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윤 씨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이 일어난 건 1988년 9월 16일. 집안에서 자고 있던 13세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88올림픽 개막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남성 수백 명의 채모를 채취해 수사에 들어갔고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윤 씨는 이 자백이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직후 간 곳도 경찰서가 아닌 야산이었고 협박은 야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정상이 있었거든. 너 수술 자백해라.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어. 등치가 좀 있었고 유단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겁을 좀 많이 줬어. 경찰 조사는 고문과 협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쪼그려 뛰기를 시키더라고. 난 못하니까 발로 하면 거친 기억이 나. 돌아가면서.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 넘어진 건 어떤 생각도 싸대니까 두 대 때리더라고. 정신없어요. 그 장점 생각이 안 나요. 식사나 수면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무시당했습니다. 3일 잠을 못 자면 그 사람은 사망이야. 내가 잠을 잘라 그러면 깨우고. 하도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병 달라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넌 알아서 자백해라 이거야. 자백하면 다 해주겠다. 진술서는 경찰이 불러준 대로 썼고 지장도 강제로 찍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 한 명 죽어도 자기네 눈알 깎지 않는다는 거지. 현장 검증도 엉터리였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짠 각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형사가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걸 생각이나. 감이 많이 흔들리더라. 형사가 잡아준 그 생각이나. 넘어간 기억이 없지.
고문의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난 나들이랑 급수만 때리게 돼요. 30년 지나고 후유증 나가지고 병원을 간 적도 없어. 그래 병이 없었지. 근데 지금은 가까이 가다 보면 나도 이게 원수무역을 하고 탕해라면 이게 좀 표시가 나더라고요. 몸짱이 나와. 윤 씨는 당시 경찰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진짜 범인이어도 이렇게 고문하면 안 될 텐데 만약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윤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과 법원 재판에서도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윤 씨는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의 성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험사가 와서 날 수감 채우더라고. 그리고 날 신문한 사람 신영사인가 그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영사가 아마 깼을 거야. 장영사하고 형사 5명인가 있어. 형사 대장하고.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라며 경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5년이나 6년 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형사 대장만은 뭐 한 10년 얘기를 하더라고. 10년 정도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검찰 조사에서는 겁박에 가까운 말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건 사형이라는 거야.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에. 근데 자백을 하면 뭐 무기나 뭐 20년을 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사고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1심 재판까지 자백을 유지했던 윤 씨.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결심 때 그때 얼굴 한번 보고 그걸로 끝이야. 얘기해본 기억이 없어요. 변호가 있어야 모르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1심이 끝난 거야 거기서. 내가 항소를 했잖아. 내가 재수사 요청을 했지. 근데 넌 재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경찰이 윤 씨를 찾아온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윤 씨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윤 씨가 고문을 했다고 지목한 형사들을 조사하기로 했고 당시 수사검사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20년 옥살이를 한 세월은 어땠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죽음과 실제를 속시면서 내가 뭐 이대로 죽는 거지 않은가? 내가 살아나갈까? 그저 살겠다는 일념으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견뎠다는 윤 씨.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출소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밖에 나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제 기술을 좀 배웠어 좀. 1급을 보고서로 치면 1급을 따기 위해서 10년이나 세월이 걸렸어. 교도소에 있을 때도 재심을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심을 한번 해보려고 물어보니까는 뭐 뚜렷한 증거가 아니고 뭐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100분의 2 침사받으라고. 지난 2009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뒤 조용한 삶을 살던 윤 씨. 피해자 집과 한 집 건너 뒷집에 살던 이춘재가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이제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넌 마을에 살았지만 이춘재와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윤 씨. 이춘재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춘재 씨를 보면은 확실한 난 답을 듣고 싶어.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속 시원하게 난 했으면 좋겠어 나도. 재심을 통해 살인자라는 멍해를 벗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돈 뭐 얼마 해자고 내가 그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나 생각해.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사람 면에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아웃이야.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본 윤모 씨의 인터뷰, 물론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취재하고 있는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언론사가 윤모 씨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을 텐데 어떻게 채널A가 만나게 된 거죠?
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진 것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취재팀이 화성 같은 데로 내려가서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고요. 네. 윤모 씨의 거주지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빨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는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직장도 있고 사실상 주변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것이 상당히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전화 통화만 저희 취재진이 간간히 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거주지를 알았지만 거주지를 비롯해서 윤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윤 씨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마음 먹고 인터뷰에 응한 것 같은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고 합니까? 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가 네. 먼저 윤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뭐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나온 지 10년이나 30년의 세월 흘렀잖아요. 근데 시선을 따갑게 볼 거예요. 지금도. 나 떳떳하고 보지.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내가 인터뷰에 응할 이유가 없지. 도망가고 말지 그냥. 네, 저 얘기 지금이라도 네. 살인마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이 늦긴 했지만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한 이상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재심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 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네. 취재 결과는. 그래서 변호사에게 오늘 오전에 선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 씨의 재심 변론을 맡을 변호사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 아니 변호사다 이제부터. 야, 재심이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저 영화 주인공의 실존 인물. 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15살 소년이 1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재심을 청구하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을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영화 속 주인공이 실제로 변론을 맡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윤모 씨가 억울한지 재심에서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재심이 열릴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요. 법원이 재심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건요. 과거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걸 법원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결정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재심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 이춘재의 진술뿐이지 않겠습니까?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면서 8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자료와 증거물들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과 저 윤 씨 주장의 신빙성을 가리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찰이 자신들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할지 그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라고 결론이 나면 이 그동안의 세월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20년의 세월 네.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저 무죄 판결이 난다면 국가가 돈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이유로 구금됐을 때는 하루에 최대 33만 4천 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윤 씨는 19년 6개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면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하거나 교도소에서 제공한 식대를 차감할 경우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면 금액으로는 따질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돈으로 청춘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윤 씨 인터뷰 말미에 저희에게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 씨가 얼마나 사실이라면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대목입니다. 네, 20년이나 지나버렸지만 진실이 잘 가려져야겠습니다. 최석구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서 증거인멸의 책임을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조 장관 일가의 가족 여행을 돕고 음식 배달까지 했던 김 씨는 이 얘기를 듣고 적잖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빨간색 SUV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어제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귀가 장면입니다. 이 시간 조 장관 일가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며 동양대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김 씨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진술을 확인한 뒤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수사 초기 검찰에서 조 장관 일가와의 친분을 감안해 동양대에 갔을 때 증거인멸인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치울 게 있어서 지방에 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들이민 뒤에야 증거인멸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 교수는 그 본체 들고 와서 자기는 달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 올라가면 이제 달라고.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방금 보신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어제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도의 호텔입니다. 검찰이 아직 찾지 못한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을 찾기 위해 현장 검증까지 해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쓰던 개인 노트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조국 가족의 자산 관리인인 증권사 PB 김 씨를 이곳 여의도 호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만났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 노트북을 들고 와 어디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가 담긴 호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정 교수는 취재진을 피해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씨 수습자를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노트북을 두고 간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달 6일 노트북을 호텔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전달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도 노트북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밤에 현장 검증을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인터뷰 내용을 어제 인터넷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김 씨 측은 발언이 짜깁기가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의 진실공방 먼저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알릴레오는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가 반출된 과정을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인터뷰 육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뭐 시간도 많았고.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아는 내용을 다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드디스크였을 거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아는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채널A가 입수한 인터뷰 녹취록 전문에는 김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 씨는 하드디스크 반출이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어제 방송에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는 유 이사장이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거기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느냐며 김 씨에게 유도성 질문을 던진 기록도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김 씨 발언을 근거로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김 씨가 코링크 사태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인물인 걸 인정하는 모순된 발언도 했습니다. 이 코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큰 손들의 움직임이나 이건 몰라요.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한 김씨 측 변호인도 어제 방송을 두고 의도대로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인터뷰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금 보신 알릴레오 방송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그 불똥이 뜻밖의 KBS로 튀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KBS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인터넷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와 검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를 인터뷰한 KBS가 그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직후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간 김 씨가 검사의 컴퓨터 메신저 창에서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떠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KBS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KBS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김 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검찰에 취재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도 내용 전체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인터뷰 다음 날 9시 뉴스에서 김 씨 인터뷰 리포트 2개가 방송됐다며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 이사장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재반박했습니다. 제가 그 통째로 넘겼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흘렸다는 거잖아요. 알 수 있게. 또 KBS 기사는 김 씨의 인터뷰를 정반대의 취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볼까요? 돌격 앞으로입니다. 어디로 돌격하는지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300의 전투 장면에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의 사진을 합성했는데요. 왼편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시죠. 반대편에는 홍준표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진하는 곳은 다름 아닌 법원입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왜 법원으로 돌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반응을 보시죠. 대한민국이 법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야당이 반발을 하는 걸 보니 여당은 환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이 돌격 법원 앞으로를 외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을 때 법원 개혁도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법원 입장에선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당장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권 분립을 의식해서라도 여야가 동시에 법원을 때리는 경우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가 그만큼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 사퇴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기각되면 검찰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를 법원이 쥐고 있으니 여야가 법원을 최대한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쪽 진영으로부터는 비난 화살을 피하기가 어렵겠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에 법원의 판단까지 갇혀버리는 것, 그게 곧 국론분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국론분열 맞습니다로 정했습니다. 네, 국론 분열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뭘까요? 꺼진 줄 알았지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한 번 욕설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네, 근데 누구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 겁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한 참고인이 검찰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자 이종구 위원장이 욕설을 섞어 중얼거린 겁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늘 조심하는데 의원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이들의 대화가 대표적이죠. 깜만 투명도 엉뚱한데 정부 관리가 말을 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 진짜 저도 이게 2년 네, 당시 마이크가 켜진 줄 몰랐던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대화를 나눈 건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고만큼은 정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안 내.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출신 정당 편을 들어서 큰 논란이 있었죠. 네, 그나저나 여상규 의원에 이어 한국당에서 욕설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선 조국 국면에서 굉장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물갈이 동력이 없었는데 자진해서 이런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네, 정치인들 꺼진 마이크 불도 꼭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팔리는 소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360ml 녹색병에 담겨 있습니다. 업체들이 공용병을 재활용해서 함께 쓰기 위해서죠. 그런데 최근 복고 열풍에 맞춰 출시된 이 하늘색 병의 소주 때문에 업체 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병들이 붙잡혔다는데 자세한 사연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주류 공장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빈 소주병들. 초록색 공용 소주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이트 진로가 옛날 소주를 재해석해 출시한 복고풍의 하늘색 소주병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병 선별 작업에 동원되는 직원이 늘고 기계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달 20일 300만 개였던 빈 소주병이 350만 개로 늘었는데요. 정리할 상자가 없어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보시다시피 제 키를 훌쩍 넘을 만큼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2009년 재활용을 위해 공용 소주병을 쓰기로 자유협약을 맺었는데 하이트 진로가 병 모양이 다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지백병의 출시로 인해서 그 부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선별 비용 그리고 운반비가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이트 진로는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롯데주류가 수거한 하늘색 병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행규칙상의 생산자한테 이형병을 돌려주게 돼 있는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중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자율성이랑 소비자 선택권 문제랑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강제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롯데주류가 진로 측의 수거비를 받고 하늘색 병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에 대한 양측의 생각도 달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남미 에콰도르가 반정부 시위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에 버금가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심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도로 곳곳엔 군인들까지 보입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자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도 키토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도 390km 떨어진 과야킬로 정부 기능을 이전하며 피신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뒤 긴축 정책에 따라 유류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눈동자 색깔부터 머리카락 색깔까지 잘 묘사된 초상화들.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세뮤얼 리틀이 직접 그린 희생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초 마약 혐의로 체포된 리틀은 지난 30여 년 동안 93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Grab her by the legs and pull her to the water. That's the only one that I ever killed by drowning. 리틀은 자신의 범행은 물론 희생자들의 키와 몸무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It had buck teeth. It had a gap between teeth everywhere. 이 연방수사국 FBI는 리틀이 자백한 범행 중 50건 이상을 사실로 밝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핑크뮬리 있는 곳 많이 가시죠? 그런데 원산지가 미국인 핑크뮬리 때문에 토종식물이 밀려날 위기입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핑크뮬리, 바람 불면 머리카락 날리듯 분홍 물결이 일렁이는 게 참 장관이죠. 이런 이국적인 모습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 곳곳에 핑크뮬리를 심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름도 생소한 외래종 식물이었는데 이렇게 확산돼도 괜찮은 걸까요? 아름다움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명 인생샷을 찍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핑크뮬리가 있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핑크뮬리 보면 되게 예쁘고 사진 찍고 싶은 기분이 막 들죠. SNS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핑크색이 휘황찬란해서 사진 찍기 좋아요. 지금 전국은 그야말로 핑크뮬리 열풍입니다. 핑크뮬리가 분포된 지역은 해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 그런데 외래종인 핑크뮬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산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번식력이 되게 빠르다면서요? 작년에 심어갖고 빨리 들었죠. 월동도 되고 괜찮은 편이죠. 씨가 날리면 다른 곳에 영향이 있나요? 바다가 한데 요것만한 거 이제 몇 가닥 심었는데 이렇게 퍼졌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억새 줄기 마냥 퍼지는 거야. 색깔이 예쁘다 보니 핑크뮬리 화분을 사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한 2,000개 다 개인 정원 가지고 있는 사람. 핑크뮬리는 봄이 오면 다시 새잎이 올라오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토종식물의 자리를 빼앗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서식하기 좋도록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토착식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외래종 생태계 교란 식물이 15가지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반입돼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 가시박. 번식력이 왕성해 일주일에 2번 이상 대대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 식물들한테 꽃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유해 성분들을 배출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핑크뮬리가 마구잡이로 퍼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도로 주변이나 하천변에 유입돼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토착식물과 경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그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겠죠. 아마 그 문제점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겁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위해성 평가에 착수했고 12월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랄 뿐입니다. 김진이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한글날이라 더 주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태어난 생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두고 봐도 될까요? 박수희 기자입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의 소리를 담아 28자를 만드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하여 훈민정음이라 하노라. 세종 탄생지에 대한 공식 자료는 한양 준수방에 있는 잠적, 즉 왕위에 오르기 전 살던 집에서 태어났다고 적은 세종실록이 유일합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주변에는 서울시가 1986년 세운 세종대왕 생가터 표지석이 남아있는데 통인동 일대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모릅니다.
서울시는 어딘지 모르는 생가터 대신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지만 2016년 이후 진척이 없습니다. 준수 방안에서 세종대왕 생가가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죠. 2016년도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글 교육 문화관 조성 사업으로 수정해서 역사적 인물의 생가와 집 25채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세종대왕 생가터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 이렇게 초라하게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은 뒤늦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니라서 조금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고증도 하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가을 무대 탈락 위기에 몰렸던 LG가 키움을 꺾고 기사회생했습니다. LG 마무리 고우석이 오늘도 진땀 승부를 펼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잠실야구장으로 옮겨 치러진 준플레이오프 3차전. 매번 극적인 승부가 이어진 덕인지 티켓은 오전 일찍 도미났습니다. 팬들의 기싸움은 경기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연 LG가 3연승 합니다! 키움 히어로즈 화이팅! 문학으로 가자! 시작은 역시 박병호였습니다. 1회 초 2사 주자는 2루.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 키움이 기선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LG의 반격이 매서웠습니다. 4회 최은석이 좌측으로 한 번 동점을 만들더니 8회 페게로가 우측으로 또 한 번 4대2로 달아납니다. LG가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1, 2차전 연속 구원에 실패했던 고우석이 등판하자 경기장이 술렁입니다. 고우석은 볼넷에 이어 몸에 맞는 볼로 순식간에 2명의 주자를 내보냅니다. 안타 하나면 다시 동점이 되는 상황. 박동원의 타구 쭉 뻗어 안타가 되는가 했는데 그만 중견수 정면으로 날아가면서 극적으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 또 정면으로 가고 그래서 야구가 참 어렵다고도 참 쉬운 것 같아요. LG와 키움은 내일 또다시 잠실에서 4차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관계자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NBA 전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시범 경기에 돌입한 미국 프로농구 NBA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해외 고객인 중국이 시범 경기 중계와 중국 내 시범 경기 개최를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홍콩 시위에 대해 휴스턴 단장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게 발단이 됐는데 NBA 커미셔너까지 거들고 나서자 일이 커진 겁니다. The NBA are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and certainly freedom of expression by members of the NBA community. 경기 중계는 물론 중국 내 쇼핑몰에선 NBA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NBA를 후원하는 중국 기업 25곳 중 18곳이 후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跟中方开展交流与合作，却不了解中国的民意，这是行不通的。 NBA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입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에 NBA가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만화에서 보던 강백호 자유투가 마침내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성공률은 어땠을까요? 이 쿼터 오누아쿠가 드디어 그 유명한 허리 밑에서 위로 던지는 언더핸드 자유투를 시도합니다. 림을 튕겨 들어갔는데요. 이 순간을 놓칠세라 관중석에선 휴대폰 카메라로 모습을 담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보란듯이 클린샷! 깨끗하게 림을 발랐습니다. 오늘 8번 자유투를 시도해 6번 성공하며 75%의 확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대성공 아닌가요? 적극적인 플레이로 공격을 주도한 오누아쿠는 김종규와 36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살아 속
태백산에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앞서 곳곳에 15년 만에 가장 빠른 한파특보가 내려진 여파인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겉옷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설이 가능성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괌 북서쪽 해상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요일쯤에는 도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향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구 11도, 세종은 7도 등으로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로 출발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선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체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가뜩이나 침체 상태인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올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 한 달, 정부와 정치권 이제 소도 키워야죠. 내일도 뉴스A입니다.